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인수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력 11년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그리고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유아의 대표 변호사 이인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직장이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어서 옛날부터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간판에 이혼 전문이라고 항상 눈에 너무 익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일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으시고 한 20대 후반 정도?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를 네. 윤석열 나이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내 나이로 얘기해야 되나? 제가 윤석열 나이로 36살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몇 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11년 차인데 처음 변호사 됐을 때 만으로 26살. 계속 만으로. 네, 26살에 변호사 됐는데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최연소로 변호사 등록해가지고 최연소 변호사를 한 몇 년 살았어요. 네. 아니 그러면 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있죠. 그 이혼 사건 한 30건 정도를 한 기록과 어떤 연수 듣고 이렇게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줘요. 뒤에 지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전문 분야 가사법, 이혼 이렇게 있네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가사나 이혼 전문으로 왜 선택하시게 됐는지? 제가 처음 변호사 됐을 때 사실 너무 어리고 같이 다니면 그냥 직원인 줄 알아요. 저 변호사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 법인에서도 내가 먹히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 사건. 여자 변호사님한테 사건 맡기고 싶다. 그럼 선배 변호사들 다 제치고 저한테 이혼 사건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구나 이러면서 사실 제가 조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2024년 2월 기준 월간 17,000건 정도가 지금 혼인을 하고요. 이혼 건수는 월간 7,300건 정도. 그러면 거의 40~50% 정도, 절반가량. 그러면 도대체 지금 변호사님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이혼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1등 맞습니다. 네. 와, 가장 궁금한 게 이혼 사유, 변호사님 생각했던 이혼 사유가 뒤에서부터 올라온다면? 이혼 사건은 일단 저는 재판상 이혼만 맨날 하잖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협의혼을 하세요. 협의혼이 제일 많고 재판상 이혼은 그 빈도가 훨씬 작거든요. 근데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에서도 좀 나눠보자면 위자료가 있는 사건이 있고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위자료 없는 사건은 성격 차이겠죠? 그리고 위자료가 있는 사건 중에서 3개 정도 얘기를 하면 3등이 경제적인 문제, 뭐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 준다든지, 뭐 금전적으로 뭐 주식, 뭐 아니면 도박, 뭐 코인 이런 거에서 막 금전 날리고 이러면 좀 그게 또 갈등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3등 정도. 네. 그럼 2위하고 1위가 나왔는데 그거 두 개는 잡생각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불륜, 외도 이게 1등일 것 같고. 그럼 2등. 그리고 2등? 가사 분담, 가사 분담에 대한 그거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1등 맞아요. 1등이 외도가 맞고요. 외도. 2등은 폭행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폭행이 거의 1등이었는데 요즘에 폭행 많이 줄어들었어요. 폭행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 어디 부인이 남편을 때린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에. 부인이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맞고 사는 남자분 많아요. 와. 왜 맞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태어나서 폭행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성격상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보통의 사건들은 남자분이 여자분을 때리는 거. 그게 2등입니다. 그리고 1등은 외도. 외도. 그럼 만약에 외도를 하면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잡아요? 내가 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시면 변호사 한 번씩 오시면 되죠. 제가 찾아드립니다. 변호사님이 그럼 그 증거를 잡으러 다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합법적으로 그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흥신소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네네. 흥신소 쓰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텔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요. 그럼 모텔 들어간 것만 찍으면 안 돼요. 나온 것도 찍어야 돼요. 들어가서 뭐 색칠 공부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색칠 모텔에서.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 모텔이나 호텔에 그 CCTV를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드려요. 그럼 합법적으로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상에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거 나온 것만 해서 팔짱 끼고 들어가고 뭐 머리 만져주고 막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요. 그게 증거로 그렇죠. 되네요. 그거 외에 또 어떤 증거? 그 통신 기록도
기록도 예전에는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신 기록 조회가 되거든요. 내가 모텔에 간 건 모르겠다. 근데 쟤네들 분명히 그날 같이 있었다. 둘 다 외박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간제 소송을 해서 문서제출 명령 신청 통해 가지고 양쪽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요. 그럼 이게 작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369 모텔이다. 그러면 369 모텔 기지국까지 나와요. 이때 369 모텔 기지국, 369 모텔 기지국. 그럼 너희 3시간 동안 369 모텔 기지국에 같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문자 내용이나 카카오톡에도 담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용어들과 이모티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증거로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서 뭐 보고 싶다, 뭐 보고 사랑한다, 자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자기 나는 원래 모든 사람들 다 자기라고 하는데 그거 법원에서 안 먹어줘요. 그렇게 하면 부정행위로 보고 저희가 갈통죄가 폐지된 대신 그 부정행위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동무하고 걸어간다든지 팔짱 끼고 걸어간다든지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거 다 부정행위로 봐요. 와, 불륜 외도가 일단 1등이라고 제가 와 했는데 네. 그만큼 많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아는 탐정분이 있어요. 불륜하는 장소 1등이 촉어린이 대공원이래요. 메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차를 댈 수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부정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부정행위 하는 걸 남편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차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걸 돌로 차를 내려 찍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증거로 냈는데 그 엉덩이가 보이고 막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인정이 됐습니다. 아, 인정이 됐어요? 네. 아니 돌로 깼으면 그것도 형사법으로 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 차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이게 맡은 사건들 중에 가장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사건들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오셔서 자기가 뭔가 죄지은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본인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외도를 알고 난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한테 알렸어요, 이거를. 근데 이 배우자랑 또 바람이 나신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만나서 술을 마시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둘이서 또 이렇게 정분이 나는 거예요. 네. 서로 이혼 소송을 하시고 서로 상간자 소송을 하시고 끝이 났죠. 저는 진짜 웬만한 사건들 다 보거든요. 그 사건 좀 특이하다 생각한 적이 있고 결국에는 뭐 위자료나 이런 건 어떻게 또 됐는지 서로 책임이 똑같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먼저 시작이 되고 그 후발적인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소패소라는 개념보다 위자료가 어느 정도 지급이 적고 많은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알아보니까. 네, 맞아요. 일반 민사사건처럼 승패가 딱 명확하게 갈리지가 않죠.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의뢰했던 분이 조금 더 많이 가져오면 그게 만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승소네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거나 아니면 1심보다 더 많이 가져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승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변호사님이 유하TV라고 유튜브를 하시던데 네. 거기에 조회수 인기 영상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바람 피고 이혼하자는 남편 재산 다 뺏는 방법. 이거 좀 제가 기억에 재산? 남는 사건 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내분이 남편이 외도한 거를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내에서 이렇게 외도를 했는데 남편이 그 두 번째 걸렸을 때 아예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자라고 소송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저희 당사자분이 하셔서 이혼을 기각해달라고 하고 그 이혼을 안 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한테 부양육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전에 줬었던 생활비 수준만큼 달라, 뭐 아이 양육비까지 달라 하니까 그 사건이 여자분은 그 월급이 한 200 몇십만 원 받는 분이셨고 남자분은 300 몇십만 원 정도 받는 분이셨는데 부양육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해서 1심에서 100만 원 후반대 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남자 사실 300 몇십만 원 받는데 100만 원 후반대 거의 200만 원 주라고 나왔거든요. 되게 궁핍해지잖아요. 네. 항고를 한 거예요. 이거 많다. 항고를 하니까 판사님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심에서 240만 원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는 이 별거 관계 해소될 때까지 이혼할 때까지 이 돈을 200 몇십만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럼 이혼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와, 그게 다독여가면서 다시 관계 부부관계가 되나 회복하려고 모르겠다. 노력하시는 거죠. 이렇게 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부양양육비 650만 원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혼할 때까지 계속 이 돈을 줘야 되니까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 라고 해서 이혼한 사건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대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보면 남자들 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그럼 내가 뺏길 거를 이렇게 다 비상금을 다 차려놓고 덜 뺏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 찾아드립니다. 재산 명시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원에서 이제 서로 재산을 밝히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해약한 계좌까지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 찾아드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캐시로 전부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
고발해라 또 이거는 못 찾잖아요. 금고에 있는 돈은 누구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제가 상담하러 오시면 금고에 있는 돈 다 빼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번호 모르는데? 금고를 훔쳐오면 되죠. 부부사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들고 나서 이제 업자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날린 거예요. 현금 1억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누가 입증해줘요 그거를. 어차피 형사처벌도 안 되기 때문에 경찰도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건 다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와, 이거 변호사님 찾아오면 그런 팁을 미리 알려가지고 당연하죠. 싹 다 챙기겠네요. 변호사님 의뢰할 때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렇게 잘하고 많이 하는데 내 사건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수임료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변호사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가로 이렇게 수임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혼 사건은 1년 정도는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하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가에 수임하게 되면 제대로 사실은 끝까지 안 해줄 가능성이 좀 커요, 사실은.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 사건은 최소 550만 원, 그리고 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은 110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게 착수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시는 건 성공보수인데, 근데 착수금을 저희 사무실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이혼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550만 원은 기본 착수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일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막 많다고 해서 또 그게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여자분들 전업주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재판 끝나고 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만 좀 받고. 왜냐하면 이거 못 받는 사건이 아닌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압류 이런 거 다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착수금 일부만 처음에 내시고 그렇게 진행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상담 비용이 얼마예요? 원래는 20분에 5만 원이고요. 10분에 만 원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9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혼 사건만 제가 그냥 1시간에 5만 5천 원 해드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상담 안 해드려요. 다른 사건들이 오잖아요. 딱 봤는데 되게 복잡하고 하기 싫어요. 착수금 2천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딴 데 가시는 거죠. 병원도 그렇다던데. 아, 그래요? 전문직이 똑같은 거 같네.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이라는 그 직업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저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전문직이 그렇게 막 특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 되게 많은데 변호사는 좋은 점은 일단 본인이 하기 싫은 사건은 안 할 수가 있어요. 판사는 본인한테 배당되면 그냥 해야 되잖아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사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전문직군이랑 얘기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좀 앉아서 계속 그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출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퇴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변호사들은 좀 시간 쓰는 게 좀 자유로워서 오늘 뭐 이렇게 무슨 일정이 있다면 오후로 그냥 다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약속 잡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MG 변호사 대신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다. 우리 잡생각이잖아요. 직업의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가 꼭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만 하신다면 또 반대적으로 힘들다는 부분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근데 뭐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워낙 또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 놓으니까 그 사건 수임 별로 못하는 변호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게 꼭 돈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만족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좀 워낙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수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